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관계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서로에 대한 상상을 품기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기대가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심하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행복해야 할 관계가 되려 족쇄로 변해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이토록 상처받으면서도 불나방처럼 끊임없이 관계를 찾고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갈망합니다.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고 감정 노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아프게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유지하려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젊은 시절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몰라주는 타인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갈구해봤자 그 사람은 내 진심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젠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마음으로는 알겠지만 되려 마음과 다른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엉뚱한 관계에 애를 쓸수록 나만 망가질 뿐이지요. 하지만 그런 가짜 관계에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는 법칙이죠. 그렇게 또 2024년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가면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죽음이 뒤따라옵니다. 당장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시간의 한계성입니다. 이순을 넘긴 사람들에겐 더욱 유한한 시간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과감히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처방.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 남지 않는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혼자 설 수 있는 성숙한 삶,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닐까? 나는 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까? 저 사람이랑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내향성이 강하고 불안도가 높은 성격인 탓에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머리가 터져나갈 지경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타인과 잘 지내려는 노력을 억지로 하면 할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인간관계에 고민은 하면 할수록 더 깊어졌고 해결되지 않은 채 도돌이표처럼 같은 고민을 돌고 돌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 노동을 하면서 왜 나는 남들처럼 바람직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할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감정 노동을 하면 쌓은 관계는 바닷가 모래성 위에 쌓은 성처럼 얄팍한 가짜 관계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조금씩 남들 앞에서 가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서운하다고 솔직하게 말했고요. 어려운 부탁은 거절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기도 했지요. 과거의 저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가짜 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해오던 감정 노동을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도 지구는 망하지 않고 세상은 잘 굴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생이 잘못될 줄 알았으나 절대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큰 깨달음을 얻은 거지요.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 쓰던 과한 에너지가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더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사실은 가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고 진짜 관계만 남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여전히 신기하고 경이롭습니다. 인간관계는 무조건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진짜 관계는 나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점점 나다워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감정 노동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과 결이 맞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넘어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까지 할 수 있게 되지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나의 머릿속을 맴돌던 도돌이표 같은 인간관계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릴 때처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깔끔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으며 동시에 나를 타인에 맞추려고 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렇듯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의미 없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더 이상 가짜 관계에 지배당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진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관계는 서로가 가면을 쓰지 않으며 감정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 있고 풍요로운 관계,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관계이지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지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본인이 삭은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그 삭은 나뭇가지라도 붙잡고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 나뭇가지도 붙잡지 않고 산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께 삭은 나뭇가지를 붙잡은 손을 내려놓아야만 제대로 된 성한 나뭇가지를 붙잡을 수 있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짜 관계를 과감히 끊어내야만 진심으로 가득한 진짜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잘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진짜 관계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혼자 버틸 수 있는 힘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삭은 나뭇가지를 붙잡기를 고집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나뭇가지에 내어줄 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쌍하다는 느낌을 경계하라. 오래된 광고가 생각납니다. 피곤한 건 간 때문이라고 부르짖는 광고입니다. 사람이 피곤한 건 간 때문이라면 인생이 망하는 건 정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모호하고 다양합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처럼 상반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정은 혈연이면서 지연이고 학연이기도 합니다.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기득권 세력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로 서로 간의 결착을 정이라는 명목하에 정당화하는 병폐 또한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정의 주요 개념은 측은지심이라는 겁니다. 맹자는 사람은 모두 남에게 해로운 일을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이지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50대 박 씨는 최근 남편이 대장암 진단을 받아 걱정이 큽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한 상태로 현재 두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박 씨는 남편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온갖 꾸준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요. 남편은 술을 마시면 행패 부리고 때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바람을 피워서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전적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엄마의 이혼을 독려할 정도였습니다. 박 씨 역시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했으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지금의 나이까지 온 상황입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남편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툭하면 성질을 부리던 버릇도 없어지고 지금은 번 돈 중에 1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내놓습니다. 병원에 갈 때면 박 씨와 꼭 같이 가기를 원하며 예전과 달리 처가 일에도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렇게 변한 남편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장암 진단을 받은 배우자와 모질게 헤어지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 같아 최근에 이혼 생각은 접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한 정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도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큰딸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뒤 절연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박 씨와도 밖에서 따로 만날 뿐 아버지와는 얼굴도 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박 씨가 남편을 거두고 암 투병을 돕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갸우뚱해집니다. 박 씨의 남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젊어서는 번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술과 유흥을 즐겼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도 모자라 부인에게 손찌검까지 했던 나쁜 남편입니다. 바람을 피워서 박 씨의 속을 썩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으로도 아버지로서도 빵점짜리였으며 인간적으로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아빠를 창피해했으며 애착 또한 없지요. 자식들은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엄마가 엄마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아무도 박 씨의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다는 감정은 부족하고 안쓰러운 사람에게 드는 것이지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에게는 그런 감정조차 사치입니다. 나만이 너를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다는 미친 착각. 박 씨는 자신의 남편을 불쌍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을 조건이든 능력이든 성품이든 조금 더 나은 내가 품어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이 너를 이해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인 것이지요. 이 착각으로 인해 우리는 사람 사이에 적절한 거리 두기에 실패합니다. 박 씨의 경우 진작에 이혼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폭행과 바람,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등한시한 남편을 끌어안고 산 것은 박 씨 자신의 선택이고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었다고 말하나 박 씨 또한 적극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였던 것은 아닙니다. 타인과 나는 철저히 독립된 개체다. 제대로 된 측은지심은 한 발짝 떨어져야 생깁니다. 인간 사이에 얽히고 설켜 같이 구르는 관계에서 생기는 불쌍하다는 마음은 경계해야 합니다. 박 씨는 남편이 암투병으로 자신에게 의지하는 상황을 내심 기뻐했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암에 좋다는 무청을 씻고 삶고 말려서 우엉, 당근, 표고버섯과 함께 정성스레 다려바치는 박 씨의 희생적인 삶 뒤에는 어쩌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정 때문에 살지만 정 때문에 힘들고 정 때문에 인생이 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사람도 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온 상대에게 나만이 너에게 오아시스처럼 한 모금 생명수가 되리라는 마음에 섣부르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결정인지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측은지심과 정은 좋은 단어입니다. 세상이 그래도 아직 살만하구나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덕목이지요. 그러나 상대를 과하게 불쌍하다고 보는 감정이 느껴진다면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여기는가? 그 사람과 내가 각자 독립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과 나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 불쌍하다는 감정 노름에서 나는 어떠한 감정적 이익을 얻고 있는가? 사실 따져보면 측은지심과 정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쓸모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증명받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사람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내 마음을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 뒤에 숨어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지요. 자신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나는 측은지심과 정이 많은 사람이야 하는 말로 꾸며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고 있다면 모든 인간관계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 아이를 낳는다는 행위 자체가 순전히 부모의 선택에 의한 부모 중심의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나 우연히 생겼거나 남들도 다 아이를 낳기에 나도 낳아야 할 것 같아서 혹은 자식을 낳지 않으면 미래에 후회할까봐 자식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 나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선택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남을 당한 것이죠. 물론 한 명의 제대로 된 인간으로 길러내기 위해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어야 하는 몫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 또한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평생 효도는 어릴 적 다 한다는 말이 있듯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보여주는 티 없이 맑은 웃음과 애착은 자식이 부모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는 한없이 뿌듯하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듯 모든 관계는 상호교환적인 무형의 관심과 애정과 의미와 가치가 오가야 유지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없는 관계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50대 중반 이 씨는 카풀 문제로 1년 넘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한 씨 때문입니다. 한 씨는 이 씨의 차로 같이 출퇴근을 합니다. 한 씨가 좀 부지런을 떨면 회사 통근 버스를 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씨의 차를 타고 다닙니다. 가끔 밥을 산다거나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지만 이 씨의 스트레스는 커지기만 합니다. 한 씨는 만나야 하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늑장을 피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다 편하게 평일에만 일하는 이 씨에게 일당을 더 주는 주말에도 일을 나가자며 계속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거절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은 주말이면 항상 이 씨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매번 거절하는 것도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이 씨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매번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방관했지요. 이 씨는 서운한 마음에 한 씨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더 이상 카풀을 하기 어렵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서로 회사에서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인간관계의 주고받음이 균형을 잃으면 어느 순간 주는 쪽부터 지치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정당한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기에 등등 다양합니다. 그렇게 참고 참으며 쌓인 스트레스는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자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깊이와 일방적인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당사자 자신만 압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관계를 단절당하는 사람도 단절하는 사람도 모두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그래서 그때그때 솔직하게 나의 지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과는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식이 힘들게 번 돈을 착취하는 일부의 연예인 부모들 얘기를 듣습니다. 진작에 관계를 정리했어야 하는데 오랜 세월 착취당한 후에야 결심을 합니다. 자식이 힘들게 번 돈을 부모에게 베푸는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죠. 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풀 해주는 사람의 고마움이 밤 몇 번 산다고 갚아진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배려와 노고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모 자식이건 형제건 친구건 동료건 간에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과는 일찌감치 관계를 정리하는 게 현명한 인간관계의 규칙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마운 것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은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며 나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기브 앤 테이크 목록을 열심히 체크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도하는 마음 안에는 죄책감이 있다. 불쌍하다는 생각과 짝을 이루는 인간의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정서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플루칙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정서는 총 8가지로 나뉩니다. 긍정 정서로 구분되는 기대, 기쁨, 수용과 부정 정서로 분류되는 공포, 놀람, 슬픔, 혐오, 분노가 그것입니다. 기본 정서가 혼합된 복합 정서도 있습니다. 기쁨과 수용이 더해지면 사랑이며 슬픔과 놀람이 더해지면 실망이 됩니다. 혐오와 분노가 합쳐지면 경멸이 되지요. 다른 학자들이 감정을 분류해서 명명한 단어에서도 죄책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죄책감은 인간이 가진 기본 정서가 아니고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책감은 어떤 생각과 짝을 이루어 만들어지는 인지적 요소가 강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고생만 하셔서 너무 불쌍해요. 30대 초반 강 씨는 본가에서 편도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본가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러 가는데 때로는 이 일정이 버겁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거나 직장 업무가 많아 밀린 일을 해야 할 때면 한 주 거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자취 생활 3년 차인 지금까지 주말에 본가를 방문하는 것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주말마다 본가에 가는 것이 힘들면 가끔 걸러도 되지 않느냐 물었더니 강 씨는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서 힘들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왜 죄책감이 드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하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서로 무늬만 부부라서,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계속 맞벌이를 해왔기 때문에 불쌍하답니다. 힘든 직장에 다니시냐고 물어보니 안정적인 직장에서 지금은 관리자, 급으로 일하기 때문에 편한 편이랍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맞벌이 중년 여자는 다 불쌍한 거냐고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강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왜 불쌍하다고 말하느냐고 다시 묻자 한참 생각하던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저를 붙들고 신세 한탄을 했어요.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장녀인 내가 잘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어요. 이렇듯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말하는 부모 밑에서 큰 자식들은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죄책감은 자식을 컨트롤하는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불쌍한 어머니를 외면하는 것은 못된 자식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평범한 일반인이 죄책감이라는 정서를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느끼는 도덕적 단죄인 죄책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나 소소한 잘못은 하고 살지만 큰 도덕적 잘못을 하고 사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가족과 마음의 거리를 두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죄책감이라는 정서를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 씨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말한 것처럼요. 이런 분들은 보통 부모의 뜻에 반대되는 직장을 잡을 때, 부모가 원하는 물질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부모의 과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순전히 부모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부모에게 들은 비난이 아직도 내면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부모의 목소리로 나를 단죄하고 나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이를 내사라고 합니다. 강 씨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가 어려워요. 강 씨는 어머니와 자신을 한데 묶어 우리라는 단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한 스스로 불쌍하다는 관념을 자신의 가치로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주말마다 본가에 가는 것을 통해 스스로 장녀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굳게 믿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면 어머니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어머니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진실된 세상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덫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요. 과도한 효도는 사회에서 세뇌시킨 관념이다. 이쯤에서 발칙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효도라는 관념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물에게 자식을 돌보는 본능은 존재하나 부모를 돌보는 본능을 가진 동물은 지구상에 단 한 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인간 사회에서 긴 세월에 걸쳐 만들어지고 세뇌시킨 관념입니다.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속담이 존재합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베푼 사랑을 내가 내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맞는 거지요. 효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으로 하지만 부모에 대한 효도는 도리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죄책감이라는 부적절한 감정이 따라오기에 과한 효도는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효도와 함께 따라오는 도리라는 말도 별로입니다. 도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각자 알아서 도리를 하면 된다. 다른 형제들이 도리를 하건 말건 나는 나의 도리를 하겠다처럼 말하면서요. 이처럼 효도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 행동화되는 도리이고, 자식을 돌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동물과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자 본능이지요. 그래서 효도는 힘듭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옳히는 사람들, 내 에너지를 잡아먹는 사람은 끊어내라. 김 씨의 오랜 동창 친구 황 씨는 짜증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게 다반사입니다. 김 씨의 사소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때 짜증을 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직장에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김 씨와 있는 자리에서 욕을 마구 하며 역시 짜증을 냅니다. 그럴 때 김 씨가 회사의 입장은 이러저러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 김 씨에게 짜증의 화살이 돌아옵니다. 어떤 때는 화를 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소 무례하게 운전하는 차량 때문에 화가 나서 클락션을 울리자 상대방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켜며 나름대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황 씨는 그 차량의 옆을 지나가며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차량이 김 씨와 황 씨가 탄 차를 막아 세웠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 김 씨가 얼른 내려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사과해서 간신히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김 씨는 황 씨와 만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만나고 난 후에 찝찝하고 불유쾌한 감정으로 마무리를 짓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흩뿌리면서
남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1시간도 넘게 하소연을 들어준 뒤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지만 2, 3일 후 상대방의 패턴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 1년 넘게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해주던 박 씨는 어느 날에 친구가 자신에게 원한 건 감정 쓰레기통 역할이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친구와 만나 하소연을 들은 날에는 뭐 특별히 힘들게 한 일이 없는데도 진이 빠지고 몸이 녹초가 됩니다. 이 씨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씨의 남편은 얼마 전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씨에게 프라이팬을 던지기도 했고요. 얼마 전 이 씨의 여동생 부부가 몸이 불편하신 친정 부모님이 병원에 가실 때 모시고 다니기 편하겠다는 생각에 커다란 SUV 차를 샀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형편도 안 되는데 수준에 안 맞는 과한 차를 산 것 같다며, 여동생 부부는 처갓집 종로로 타는 게 취미인 것 같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박 씨, 이 씨는 모두 어느 순간부터 친구에게 남편에게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솔직하지 않으며 상대방과 있을 때는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일일이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것이 지칩니다.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을 다쳤는지 얘기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적어도 몇 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합니다. 무조건적인 공감 강요도 감정 쓰레기통이다. 타인에게 정서적 공감을 강요하는 건 일종의 감정 노동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이런 공감 노동을 강요합니다. 미성숙한 부모의 자녀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정서적 공감을 강요당합니다. 엄마가 미성숙할 경우 자녀는 아빠 욕과 고모 욕과 할머니 욕을 들으면서 엄마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사소한 불편한 일이 생겨도 득달같이 전화를 합니다. 하루에 12번씩 전화하는데 한 번 전화를 붙들면 길게는 1시간까지 하소연하는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담자도 봤습니다. 그 내담자는 거짓으로 정서적 공감을 하는 척 해야 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합리적인 지적을 하면 오히려 엄마 마음도 몰라주는 나쁜 자식이라며 매도당하고는 했지요. 우리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데 미숙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은 우리들에게 나와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주고 감싸 안아야 한다고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공감 노동입니다. 공감 노동은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또는 나에게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흩뿌리며 해소해선 안 됩니다.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감정 노동을 강요하지 마라. 내가 짜증이 난다는 것과 누군가에게 짜증을 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축축하면 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사달라며 떼쓰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흩뿌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지요. 요즘 서점에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열심히 읽어주고 타당화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타당화하는 것과 그 타당화된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짜증이 난다와 짜증을 낸다는 말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감정을 솔직히 표출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이든 아니든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흩뿌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흩뿌리는 사람이라면 타인은 나와의 관계에서 단지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움만 추구하며 가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갈무리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흩뿌리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감정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흩뿌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감정 노동을 강요당하는 셈입니다. 이해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흩뿌리는 사람들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 씨의 동창 황 씨는 성취지향적인 아버지와 만사수동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게 자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은 전혀 보살핌을 받지 못했거나 때때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싸움박질을 벌이는 부모 밑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의 삶을 타인이 들여다볼 필요도, 이해할 필요도,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그 삶으로 인해 뿜어내는 부정적인 감정 바이러스가 당연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건, 어떤 과거가 있었건,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진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나의 과거와 이로 인한 나의 부적절한 부정적 감정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나 또한 상대방의 과거와 부정적인 감정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감정 노동을 시켜서도 안 되며 감정 노동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감정 노동을 하다 보면 내 솔직한 감정을 감추고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뒤집어 쓰게 되지요. 그러면 속마음은 반대하는데 겉으로는 찬성하는 척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짜증나지만 상대의 짜증을 돋우지 않기 위해 웃음을 띠고 상대를 달래고 있습니다. 나의 실제 정서와 드러내고 표현되는 정서가 달라 정서적 부조화가 나타납니다. 정서적 부조화가 일어날 경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적절하게 부정적 정서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차가 고장나서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도 속마음과는 다르게 이것도 나름 경험이니 즐거운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난 짜증을 타인에게 겉으로 과하게 흩뿌리지 말자는 뜻이죠. 화가 났을 때는 왜 내가 당신의 어떤 행동에 화가 났는지를 차분하게 조목조목 설명해야 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타인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고 품격을 지키며 적절한 화를 내자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도의 부정적인 감정 표출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한 점을 스스로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과도한 부정적인 감정 표출은 상황과 맥락을 상실하고 단지 화를 내는 당자사의 부적절한 행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정해져 누군가를 위해 감정 노동을 하면서 속마음을 감추고 대하게 된다면 그 대상과는 영원히 가짜 관계를 갖게 될 뿐입니다. 삶이 버거울 때 필요한 알바노 정신. 정신은 언제나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정신의 집에서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월 병원비가 200만 원씩이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병원비가 큰 부담이었던 정신은 이 돈을 다른 시댁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씨가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잘 사는 것도 장남이라고 시댁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황도 아니기에 정 씨의 요구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이런 정 씨의 요구를 모른 척했고 오히려 정 씨를 비난했습니다. 정 씨는 적금을 깨면서까지 시어머니 요양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결국 화병이 났고 저에게 상담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너와 나의 과제를 분리하라. 정 씨에게 저는 알바노 정신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양병원 입원비 부담을 n분의 1로 나누고 나머지는 내 알바 아니다라고 선언하라고요. 다행히 형제자매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심기가 불편했던 정 씨의 남편은 형제자매들에게 나는 50만 원만 감당할 테니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제서야 형제자매들이 병원비를 나누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의 마음은 한결 편해졌지요. 저는 이 알바노 정신이 조금 더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신조어이기는 하지만 이를 주장한 학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과제의 분리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남의 과제까지 해결해 주지 말고 내가 알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알바노 정신입니다. 정 씨의 경우를 보면 냉정하게 시어머니 요양병원 문제는 정 씨가 아닌 정 씨 남편과 그 형제들의 문제입니다. 병원비 부담 외에도 정 씨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타 병원으로 옮기는 문제, 기저귀나 물티슈를 병원에 사다 주는 일도 모두 며느리인 정 씨의 담당이었습니다. 정 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강제로 부여한 그들의 과제를 혼자 다 끌어안으면서 인생이 괴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 씨는 시댁과 알바노의 균형을 맞추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알바노에는 합리적인 알바노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알바노 정신을 시전할 때 주의사항. 알바노 정신을 실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을 듣지 않고 나의 경계를 침범하면서 알바노로 나를 공격할 때는 나도 적극적으로 알바노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먼저 시전하는 알바노는 갑질입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악플러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악플러를 진정한 열성 구독자로 만들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의를 가지고 알바노를 시전하는 악플러에게 진심으로 대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실패로 돌아가고 저만 피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악플러들은 논리가 없으며 열등감으로 배배 꼬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악플러가 알바노를 시전하면 나 역시 알바노로 맞대응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댓글을 삭제하거나 내 눈에 안 띄게 하면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며 무례한 알바노에는 나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알바노를 시전해야 합니다. 알바노 정신의 선구자인 아들러는 누구도 내 과제에 개입시키지 않고 나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철저한 개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과제를 분리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목표가 아니라 입구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과제를 분리한다고 해서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과하게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정리정돈해서 각자가 독립된 거리를 유지하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알바노 정신의 핵심입니다. 정 씨는 현재 시댁 식구들에게 전보다 훨씬 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한 달에 80만 원이 드는 요양원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공평하게 요양원 비용을 각각 20만 원씩으로 배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댁 식구를 대하는 정 씨의 마음은 좀 더 편해질 겁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는 마음을 열고 다 함께 시어머니 문제를 의논할 수도 있겠지요. 그날이 오면 정 씨는 알바노의 진정한 가치를 더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모두와 항상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한국 사회는 온정주의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가 나타나면 한국 언론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나쁜 인간이 되었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에는 그런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극악한 죄를 저질렀으며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김 씨도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며 신경질 부리는 사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나? 반대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룬 성공이 너무 자랑스러운 것일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 방식이 저런 걸까? 하는 식으로요. 이 모두가 진실일 수도 있고 김 씨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결과는 그 사장이 직원들을 비합리적인 이유로 야단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며 자신의 윗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로 인해 김 씨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많은 책에서 마음을 열고 표현하며 상대방이 하는 말에 긍정적인 면을 찾아 대화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상식적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 자신의 무능함만 증명받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저 사장에게는 자기의 행동이 자아 동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며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을 고치고 싶다는 자아 비동조적인 사람만이 정신과를 찾고 심리상담센터에 다니고 이런저런 책을 읽으며 노력을 합니다. 꼭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모든 꼬인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 보는 안목과 판단력을 기르는 법.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타인을 파악해야 할 때 반대로 나를 열심히 파헤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사장이 아닌 자기 탓으로 모든 문제를 돌린 것처럼요. 김 씨는 자신의 소심함이 어린 시절의 양육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열심히 생각해 봅니다. 사장의 말에 금방 주눅드는 경향이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되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좌절감이 재경험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이처럼 상황과 타인을 파악해야 할 때 엉뚱하게 자신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나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나쁜 사람은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통틀어 사람을 평가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배려심과 이기심, 도덕성의 정로를 꼭 봐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가능한 한 멀리 거리를 벌리고 그럴 수 없으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합니다. 김 씨는 지금은 예전처럼 사장이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장이 화를 내면 속으로 우습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장이 어떤 행동을 한들 자신의 본질을 흔들 수 없음을 지금은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장의 행동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으며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사장의 행동이 옳지 않으며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속상하지도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굴복해야 하는 건 권력과 그에 따라오는 교만함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도덕이어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과 타인에 대한 판단이 올바른 자리에 제대로 잘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의미심장합니다. 그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를 갈구한다고 말합니다. 내면이 공허와 권태로 차 있는 사람, 지적인 사유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온기를 찾아 헤맨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인간이 어느 무리에 잡음 없이 속한다는 건 나의 모습을 감추고 타인과 적절한 타협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나는 없어지고 꾸며진 나와 타인과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도 인간관계의 회의적인 쇼펜하우어지만 그는 동시에 진짜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세상의 우정은 참된 우정과 그릇된 우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릇된 우정의 목표는 쾌락이다. 참된 우정의 목표는 인생의 풍부한 결실, 즉 성공을 기약하는 우정이다. 인격을 갖춘 친구가 주는 선의의 비판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그릇된 우정이란 가짜 관계이고 참된 우정이란 진짜 관계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가짜 관계를 유지하느라 바쁩니다.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가짜 관계는 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남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노력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바꾸세요. 남은 절대 내 뜻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타인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갈구해 보았자 그 사람은 내 진심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엉뚱한 관계에 애를 쓸수록 나만 망가질 뿐이지요. 기억하세요. 가짜 관계에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 남지 않는다였습니다. 어떤 관계가 수십 년 넘게 또는 평생에 걸쳐 변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소원함, 이해와 상실, 서운함과 긴장 등이 생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게 언제든 변하거나 끝날 수 있음을 알고 함께 있음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고 함께 있음에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불변함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좋았던 관계도 언제 어떻게든 어긋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 그 자체가 살아 숨쉬는 생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못한 관계는 경직되어 있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연들을 다 나에게 이어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새해에는 더 이상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지만은 않겠지요? 행복과 기쁨도 없지는 않겠지만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슬플 때도 많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꽃길만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린다고 합니다. 지금 삶의 고통에 지치더라도 당신이 기꺼이 마주하고 헤쳐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